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왼쪽 분 누구신지 소개 좀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복제된 랩장. 네. 투 랩장님 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투랩장입니다. 네, 그렇죠. 랩장 1과 2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비디오 게임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 비디오 게임의 과학인데 그 과학의 발전의 발자취를 어떻게 보면 비디오 게임도 계속 같이 가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과연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대로 된 네. 비디오 게임 기준으로 1952년에 물론 그 전에 약간 뭐 1940년대에도 네, 뭐 네. 근데 그 스크린이 아니야. 이렇게 전구 여러 개를 켜가지고 하는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모니터라는 형식에서 게임을 구현한 거는 와, 이 당시 보면은 봐봐요. 이게 예,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거의 건물만한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컴퓨터가 사실은 스위치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기계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지금은 이제 스위치가 뭐 거의 미세문제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작아진 거고 이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직접 스위치를 하나씩 만들어서 꽂았어야 되니까 이걸 진공관이라고 하는데 예, 진공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꽂혀서 이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게임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요 게임이 뭐냐면 틱택토라는 게임인데 일종의 오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목. 누가 먼저 한 줄을 만드느냐. 요런 게임을 처음으로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이 에드삭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가정용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컴퓨터라는 걸 개발하던 때였으니까 이 에드삭을 개발한 캠브리지 내에서 요거를 만든 거죠.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비디오 게임인데 이걸 하려면 캠브리지를 가야 돼.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 이거 이 비싼 거를 누가 일반인을 누가 공개해요. 그래서 그냥 공개만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는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어쨌든 우리가 게임이라는 거를 스크린상에서 구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준 시작을. 거죠. 이때는 또 더군다나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진짜 게임, 테니스 게임이에요. 테니스. 공이 정말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 회로를 만든 거예요. 이 게임을 만든 회로를 만든 건데 이 회로를 어디다 연결했냐면 오실로스코프라고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이제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제어하는 뭐 캐패시터라든가 뭐 이런 소자들이 있어요. 다 연결을 해가지고 뭐 전기를 방전하면은 전기 신호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테니스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거를 잘 오밀조밀하게 다 맞춰가지고 정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거 보고 싶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오실로스코프로 구현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한테 거의 최초로 공개된 네, 동적 테니스 게임이죠. 네, 나름 조이스틱도 있어요. 이게 좋아. 그쵸? 저거를 바꾸면 캐패시터가 방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네. 신기하죠. 근데 요거를 개발한 게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셔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국립연구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홍보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요런 이제 전자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해보자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분이 원래는 대부분의 시간을 58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얼마 안 됐대잖아요. 핵무기 확산을 좀 금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은 컴퓨터 게임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디오 게임을 만든 사람으로. 그래도 네. 남아갔네. 이제 요거까지는 사실은 약간 좀 비디오 게임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이건 그냥 과학자들이 게임이라는 걸 스크린에다가 만들 수 있다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50년대까지는 재밌다, 신기하다 뭐 요 정도였는데 드디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1967년에 가서 일종의 콘솔 게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조이스틱이고 이거 조이스틱을 해부한 거고 요거가 이제 브라운 박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상업용 가족용 게임기가 최초로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핑퐁 게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특징은 이제 스크린은 TV를 이용하는 거예요. TV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 진짜 콘솔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위치를 바꾸면은 게임이 바뀌는 거야. 요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다. 소비자들한테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준 어떻게 보면 실험이죠. 아직까지 요 기술은 트랜지스터가 없었어서 진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진공관으로. 근데 다행히도 이제 60년대가 들어서면서 바로 반도체 시대가 옵니다. 아까 그 집채만한 그 컴퓨터 보셨죠? 네. 그 컴퓨터가 이거랑 거의 같은 성능이에요.
이 안에 똑같은 스위치들을 그 수많은 스위치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이분이 이제 제킬비라는 박사님인데 IC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트랜지스터랑 그걸 연결하는 회로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서큐트이라고 그러는데 그 IC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유명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데서 칩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소형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정말 가족용 게임을 더 성능이 좋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 비디오 게임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분 덕분이죠. 이제는 사람 손으로 하잖아요. 장비가 만듭니다.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만들 거야 스위치를 그렇죠. 이렇게 미세모지만한 걸. 그래서 장비들이 직접 만든 어떤 스위치 회로들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데 오디세이가 어떻게 보면 콘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운 박스가 그 실제 그 콘솔에 해당되는 셋탑 박스인데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를 사서 실제로 상용 제품으로 팔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자 이게 실제 브라운 박스의 모습입니다. 네, 아 오디세이 나왔다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네. 어. 보이시죠? 오, 72년 감성. 아. 거의 뭐 이제 토스트 기계 같죠? 네. 네. 팩 끼고, 네. 보이시죠? 나는 근사해요. 네. 근사하죠, 근사하죠. 네. 네. 야, 이 정도, 네, 네. 많이 세련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이 당시에 이걸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작을 연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네. 최초의 비디오 게임을 사실을 이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타리라는 팩맨이든 뭐든 정말요? 그게 아타리가 만든 콘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키콩이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데는 콘솔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오디세이는 금방 저물었고 아까 생긴 게 딱 금방 저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타리가 만든 콘솔 게임에 다 이식이 돼서 실제로 이제 아타리 게임기를 미국에서 많이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뒤부터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서드 파티가 나와요. 서드 파티 개발자가 뭐냐면 블리자드 같이. 그러니까 소니가 이제 네.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고 닌텐도가 뭐 닌텐도 스위치나 위를 만들지만 게임만 개발하는 어떤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분리가 좀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아타리 2600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대에 정말 많이 팔린 게임기 중 하나인데, 요 게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서드 파티 그 개발자들이 만든 아타리 2600용 게임이에요. 카붐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지는 거를 얘가 다 막아야 돼. 터지지 않게. 약간 벽돌 깨기를 약간 반대로 엮은 이 서드파티 개발자가 생겨난 이유가 최초로 만든 이 액티비전이라는 네. 최초의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원래는 아타리 직원들이었어요. 아타리 직원들이었는데 너무 대우가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들은 약간 음반으로 치면 음악가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때문에 돈을 버는데 사실은 아타리에서 뛰쳐나온 개발자 4명이 거의 아타리에서의 나온 게임의 60% 정도 되는 수익을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대우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연봉도 낮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이럴 거면 내가 나가서 회사 차려서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액티비전이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로 부르죠. 네. 맞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로.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실 약간 미국이잖아요. 다 미국이야. 아, 물론 이제 최초의 스크린 게임은 어떻게 보면 영국의 캠플리치에서 보여줬지만 뭔가 제대로 된 비디오 게임이다 하는 건 약간 좀 미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80년대 들면서 신흥국이 등장합니다. 일본에 팩맨이랑 동키콩, 닌텐도 동키콩. 예, 대단하죠. 우리가 제일 오래된 비디오 게임이 뭐야 하면은 솔직히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팩맨. 그만큼 정말 유명한 게임인데 원래 팩맨이 철자가 PACMAN이잖아요. 팩맨인데 원래는 일본어로 뻐끔뻐끔한다 그래서 파쿠에서 파쿠맨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로 팩맨이 된 게 아니라 PUCK를 썼어요. 펑맨으로. 네, 파쿠를. 네, 그 PUCK인데 미국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왠지 F로 바꿀 것 같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팩맨으로 되게 귀엽게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네,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발음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닌텐도도 최초로 이제 비디오 게임을 출시를 했죠. 요게 이제 동키콩인데 이 동키콩이 동키콩만 유명한 게 아니라 최초로 슈퍼마리오를 소개한 게임으로도 유명합니다. 닌텐도가 원래는 비디오 게임 회사가 아니었어요. 되게 오래된 당시에 100년이 넘은 회사인데 100년 전에는 파투 만들던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비디오 게임 시장까지 진출한 거죠. 오. 닌텐도가 야 이제 드디어 자기들도 이제 만들었구나. 콘솔을 만들어야겠다. 사실 앞서 나온 게임들은 아까 그 아타리 콘솔에 네 이식을 했었고 원래는 이제 아케이드 게임으로 먼저 나왔다가 이식이 됐었고 얘네들도 이제 홈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사실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이 완전히 망하던 시기였어요.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갖고 퀄리티 있는 게임은 안 생겨나고 뭐 이상한 것만 계속 콘솔 뭐 막 생겨나니까 이거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닌텐도에서 심폐호흡을 했죠. 그게 바로 페미콤입니다. 패밀리 컴퓨터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 바로 슈퍼마리오가 이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게임 부흥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흥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게임들이 어마어마하죠. 젤다의 전설, 뭐 이제 소닉, 세가 소닉, 이제 젤다의 전설 닌텐도고 캡콤이라는 또 회사가 나오면서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가 맞아요. 문방구만 가면 초등학생들이 다 이거 한다고. 먼저 하려고. 네, 근데 막 형들 때문에 이제 못했죠. 그렇지. 이 당시가 정말 일본에서 네. 아케이드 게임에 어떻게 보면은 부흥기를 만들었던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시기였다 봅니다. 네. 근데 이러다가 뭐가 등장을 하느냐 어마어마한 게 등장을 합니다. 컴퓨터가 나오는 거죠. 개인용 컴퓨터가 PC가 등장을 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거의 최초의 지금 현대 컴퓨터와 가장 비슷한 최초의 컴퓨터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애플 2예요. 스티브 잡스. 애플 2. 네, 애플이 원래 컴퓨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애플 1은 너무 수공예품이라서 그거는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 선보인 수준이고 MS 도스 화면 같은 데다가 컴퓨터를 정말 만든 이 컴퓨터가 바로 애플 2입니다. 저 사과마크가 있어요. 네. 진짜? 그 작게 애플 오른쪽 2. 아래에 사과마크 무지개 사과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스티브 잡스랑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연. 물론 당연히 애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IBM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용화를 엄청나게 시장성을 확대시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 2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컴퓨터로 제가 뽑아봤고요. 네. 이 개인용 컴퓨터 PC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PC가 등장을 하면서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PC는 존재를 하니까 그 그렇죠.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가 유행을 했냐면 바로 이 코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이 당시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제 C 언어 뭐 요즘은 또 파이썬 많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세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갖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를 다룰 줄만 알면은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코드 보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 컴퓨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스위치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컴퓨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스크린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앞서 보셨던 컴퓨터를 보죠. 모든 PC에는 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회로를 좀 약간 다르게 했겠지만 결론은 컴퓨터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스위치를 켜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스위치를 끄느냐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1번부터 8번 스위치를 뭐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요거를 하면은 이거는 나는 덧셈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는 숫자 무슨 덧셈을 할 거냐 뭐 3 더하기 5를 할 거다. 그러면 여기 꺼진 게 0이고 켜진 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00000011 이러면은 이제 3을 덧셈에 쓰겠다. 그 뒤는 뭐 5를 쓰겠다면 00001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줄을 그냥 우리가 규칙만 정해놓으면 이게 덧셈이구나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게 컴퓨터인데 덧셈 뺄셈 사ችን 연산을 잘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지금 같은 물리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모든 게 계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베이직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나중에 변환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엄청난 게임들이 나온 거예요. 봐봐요.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 익힌 게 지금 네. 키고 끄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개잖아요. 1, 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좀 더 짧게 쓰려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쉽게 규칙을 준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쉬워요. A라는 거를 덧셈 연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연산기에다 집어넣고 add 더하다잖아요. B를 A에다 또 더하겠다. 그 다음에 C를 A에다 더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규칙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간단한 연산 규칙들밖에 없어요. 뭐 덧셈, 뺄셈 뭐 근데 그거를 잘 조합을 하면 사실 모든 물리학은 사진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규칙을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고급 언어예요. 여기 이제 C 언어인데 이렇게 길었던 게 이걸 다 입력했어야 됐단 말이야. 컴퓨터로 할 때는. 근데 C 언어로 하니까 이 한 줄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 코딩이에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는. 많이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까지 가는 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바이트 그 어떻게 용량이잖아요, 용량. 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위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 하나가 비트거든요. 근데 바이트라 그러면 스위치 8개예요. 테라라 그러면은 10을 12번 곱한 거예요. 계산도 안 돼. 100만 네. 곱하기 100만이야.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8을 하면은 그게 1테라바이트예요. 그만큼의 스위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조그만 조그만 하드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테라바이트 이런 그렇죠. 게. 예. 어떻게 보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당시에는 이제 게임 잡지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게임 잡지들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잡지가 나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베이직 코드 자기들이 짠 거를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코드 써서 나도 한번 내 컴퓨터에다 한번 해봐야겠다. 시연도 해보고 그 코드를 조작을 해갖고 내가 새로운 게임도 만들어보고 그 장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세계였잖아요. 비디오 게임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가 생기고 사람들이 컴퓨터만 있으면 그리고 이런 잡지에서 코드만 찾아보면은 자기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진짜 본격적인 비디오 게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RPG의 탄생이었죠. 이 RPG 롤플레잉 게임 81년에 이제 애플 컴퓨터에 이식을 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게임입니다. 울티마. 물론 이 사람이 이전에도 뭔가 나름의 RPG 같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의 RPG 게임, 스토리가 있는 내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여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게임이 탄생한 거죠. 사실 이게 비디오 게임으로 탄생했다는 얘기고 사실은 70년대에 요런 형태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임이 원래 보드 게임으로 있었어요. 여기 이제 던전 앤 드래곤이라고 이거를 비디오 게임화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 울티마가 나오면서 단순히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정말 대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걸 기반으로 한 드래곤 퀘스트라든가 아니면 파이널 판타지라든가 영웅 전설. 저는 영웅 전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게임의 시대를 연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확실히 정보화 시대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에 PC 통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아마 이제 응답하라 1988 보시면 아마 나왔을 텐데 뭐 접속이라든가 영화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드디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이제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전화비가 많이 나왔어. 전화요금이 폭탄이 나왔죠. 진짜 이 당시에 청소년들이 진짜 부모님 몰래 접속해갖고 하다가 등짝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막 10만원 나오고 막 전화요금. 그 당시 10만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84년에 PC통신 시대 되면서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코드 같은 것도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때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제 공략집 공유하고 게임 공략 공유하고 뭐 동호회 만들어서 만나고 뭐 이랬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발주자로 게임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비디오 게임 신검의 전설입니다. 사실은 뭐 현존하는 게임 중에서는 뭐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존재하지 않아서 발견된 플레이가 가능한 최초의 게임으로는 신검 전설. 네, 그래서 이게 87년에 나왔고 1세대 게임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것들 갖고 왔는데 이건 그날이 오면이라고 슈팅 게임이에요. 이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했어요. 근데 그리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롤플레잉 게임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고. 이건 지금도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이제 PC를 넘어서 컴퓨터들끼리 연결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멀티 플레이어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때가 됐어요. 네. 회선들을 어떤 허브 같은 데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컴퓨터가 연결이 돼. 그걸 랜이라 그래요.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 랜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임이 뭐냐? 바로 이게 나오네요. 예. 이제 나오네요. 이거 전설은 98년에 나온 그쵸. 스타크래프트. 미쳤죠. 그러니까 랜 게임이 가능해지고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바로 PC방. PC방이 왜냐면
맞아. 멀티플레이어라면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니까 맞아. 그거가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PC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많은 학생들이 다 스타 만들자 그러고 다 PC방을 갔어요. 그 당시 이제 스타가 가장 유명했고 나중에 지나서 이제 레인보우 식스 레인보우 나오고 식스. 예, 그래서 너무 난리가 재밌죠. 났었죠. 너무 재밌죠.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그냥 회선을 연결한 거죠. 컴퓨터들끼리 연결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랜 방식인데 해야만 연결된 되는 컴퓨터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94년에 처음 나왔던 인터넷은 초고속은 아니었는데 뭐 99년 이쯤 지나가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국 더 넘어서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과 그렇죠. 게임을 할 수 연결이 있는 되네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바람의 나라가 네. 운영자는 바람의 나라가 바람의 96년에 나라. 만들어졌어요. 국내 최초의 MMORPG가 나온 거죠.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는 인터넷이 예, 인터넷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보급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리니지도 리니지. 나오죠. 예. 전설의 게임. 어떻게 보면 지금 좋게 말하든 진짜. 나쁘게 말하든 그렇죠, 전설의 그렇죠. 게임. 전설 여러 네. 전설의 게임이. 자, 이제 온라인의 시대가 접어들었고 이 당시에 또 다른 그 변혁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3D의 시대. 2D와 3D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3D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온 게 뭐냐? 이제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든 전설의 콘솔이 등장하죠.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이 사실 94년에 나왔고 네. 아마 97년이 아마 국내 출시가 97년인 것 같은데. 네. 94년에 이제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 이제 소니가 그 당시에는 원래는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사실 게임기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원래 뭐 TV 만들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만들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게임 시장에 도전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 너무 되겠냐? 닌텐도도 있고 세가도 있고 여기에 무슨 그리고 심지어 요즘 컴퓨터 게임 하는 시절에 누가 진짜. 이걸 하겠냐. 네. 근데 이 대표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거지. 컴퓨터는 다용도니까 완전히 게임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게임기를 만들면 이게 또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게임만을 위한. 네, 그러면서 등장한 어마어마한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파이널 판타지 7이에요. 이 시대에는 파이널 판타지 7은 센세이션이었어요. 센세이션. 지금 엄청 구리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이었어요. 그러니까 3D 게임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등장을 했냐? 전문적으로 3D 그래픽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 그걸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리얼 엔진이죠. 지금 대부분의 엄청 유명한 게임들은 다 3D 게임이라 그러면 이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에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실제 세계를 구현해놨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시작을 한 거죠. 3D 게임이라는 그 물리 엔진을 다 집어넣은 네, 그래픽을 통해서 90년대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이때부터 이제 그 유저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을 했죠. 3D 게임을. 예, 멀미가 났고. 예. 근데 대단하죠. 재밌어 보여.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이 거의 FPS 게임들이 네. 이거를 그대로 이거 가고 기반으로 있잖아요. 하는. 저는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다 핸드폰이죠. 네. 핸드폰도 물론 그 전부터 나왔지만 컬러 스크린이 들어간 핸드폰이 나온 거는 200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제 그 이전에 컬러가 들어간 문자폰은 있긴 했지만 실제 스크린 자체가 컬러인 거는 2001년에 이제 소니 에릭슨에서 만든 요게 최초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디스플레이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전 방식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패시브 매트릭스라 그래서 이게 픽셀이잖아요. 픽셀을 하나하나의 색깔들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원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들은 네. 다 액티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 나누는데 액티브 방식은 픽셀마다 스위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면은 그 색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그래서 전력을 낮게 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구동할 수 있는 막 이런 그런 거야.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가장 가까운 모델은 액티브 방식의 TFT 기술이 들어가 있는 세계 최초의 TFT LCD 컬러 폰인데 이게 바로 삼성에서 만들었죠. 이때부터 점점 삼성이 국내 회사가 핸드폰 기술 시장을 점점 따라잡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가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기술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디스플레이 강국하면 우리나라잖아요. 자, 그러면서 삼성의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제대로 된 네, 칼라 디스플레이 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이제 게임이 모바일에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핸드폰이 점점 발달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일을 내죠. 아, 아이폰과 앱스토어. 함께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이폰이라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앱스토어에 있다고 봐요. 또 다른 시장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새로운.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회사에서 배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바일 전용 게임 회사가 피처폰에다가 제공하는 과금 맞아요, 유도를 하는 맞아요. 그런 걸 했다면 앱스토어는 이제 아마추어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정말 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2008년에 앱스토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이제 앵그리버드 나오고 같이 나온 예. 거구나.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게 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PC나 콘솔 게임도 다양한 진화가 이루어졌었죠. 네. 뭐 롤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뭐 콘솔에서는 이제 최근에 나온 동물의 숲이라든가 지금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뭔가 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과 컴퓨터 게임과 콘솔 게임이 각자의 장점을 맞아요, 갖고 맞아요. 각자의 장점을 갖고 점차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VR이죠. 이 자체의 원리를 개발한 건 56년인데 이게 상용화된 이런 VR이 상용화된 건 사실 되게 얼마 안 된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맞아요.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2010년에 처음으로 이런 VR 기반의 어떤 기능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리가 뭐냐? 이 3D잖아요, 사실은. 뭔가 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이 네. 느껴지는 거. 간단합니다. 이게 눈앞에다 갖다 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왼쪽 눈, 오른쪽 눈에 양한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고 한쪽 눈으로 볼 때랑 이쪽 눈으로 볼 때랑 화면이 달라요. 그쵸? 왜냐면 빛을 받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가까이다 대고 여기에다가는 요 화면을 보여주고 여기다가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공간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뭐냐? 증강현실. 증강현실. 네. 포켓몬고. 포켓몬고. 이거 날렸었죠. 포켓몬고 나왔을 때 날렸죠. 사람들이 다 포켓몬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뭔가 가상현실에 대한 쪽으로 새로운 기술을 게임에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 네. 엄청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VR 기기라든가 아니면 AR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한테 이제는 현실과 가상이 좀 구분이 안 되는 뭔가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게임에서 많이 구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제 뭐냐면 가상현실은 그래도 그래픽이잖아요. 네. 증강현실은 사실은 그냥 진짜 그냥 그래픽이 그냥 우리가 보는 눈앞에 카메라 있는 화면이랑 겹치는 거잖아요. 거죠. 이게 요즘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국내에서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130대 정도로 설치했어요. 360도. 그래서 사람을 스캔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렌더링이 돼서 가상 공간에 옮겨질 수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들도 그냥 우리가 직접 뭐 디자이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다 갖다 놓고 찍어서 렌더링을 해서 진짜 사물을 갖다 옮겨놔. 그럼 실존하는 게 게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증명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올해 나온 엄청난 기대작이 나왔어요. 이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국내 게임 회사가 부산에 있는 마을을 다 스캔을 한 거야. 사람도 있고 그 공간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곳을 다 스캔을 해갖고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펄어비스에서 도깨비라는 아직 트레일러만 나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펄어비스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갈지. 자, 그리고 또 하나 NFT. 지금 하도 뭐 메타버스 하지만 사실 와닿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네. 아직도 와닿지 않거든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앞에 보셨던 그런 3D 스캐닝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현재 실제 세상을 가상 공간에다 구현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이게 정말 가상 공간이 현실과 똑같아지게 운영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화죠, 재화. 분명히 거기 안에서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일어나요. 거기 안에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 NFT라는 기술입니다. 그 소유권을 부여하는 순간 이게 진품이 되는 거야. 네. 다른 이미지 막 그냥 그 캡처해서 보관을 해도 그거는 그건 그냥 다 짝퉁이 되는 가짜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그 안에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뭐 마인크래프트처럼 뭘 네. 그거를 그냥 만들어 갖고 뭐 도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길 네.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팔 때 어떻게 하겠어요? NFT를 각각 부여를 해갖고 판매를 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는
아직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네, 문제죠. 맞아요. 자, 그동안은 점점 그 공간을 표현하고 코딩을 하면서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데 열중하다가 지금 와서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즐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실이 가상이 되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임과 과학기술들이 등장할지 한번 같이 즐기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